예, 하루하루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바로 그런 때고요. 날씨는 거의 여름 날씨인데 오늘 윤석열 거부권 관련해서 땡볕에서 그거 하고 계신 거죠? 얼굴이 네. 부을게요 지금. 낮술 한잔 하신 것 같은 느낌. 1시간 동안 서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국회의원들이 양산 쓰고 할 수는 없잖아요. 참 그것도 못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작할게요.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자, 김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야, 사선 고지를 밟은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총선 때 제일 고생 많았지. 뭐 제일이라고 하긴 어렵고 조금 했습니다. 당대표 빼고 지역구가 국회라는 이 예. 하나만으로 상황실장. 그 지역도 어렵고 또 중앙당 선거 상황도 보고 했는데 다 도와주셔서 덕분에 예. 아슬아슬하게 사선을 넘었습니다. 새벽- 사선을 예. 사선을. 네. 사선을 넘었네. 사선. 예. 새벽에 보고 있는데 아이씨 우린 이겼는데 김민석 떨어지는 거 아니야? 가슴 졸였다는 사실을. 예. 자, 지금 오늘 일단 그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윤석열이 최혜병 특검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10번을 채웠어요.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이제 제2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을 했고, 그다음에 윤석열에게 넘어가서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 뭐 정해진 수순이었겠지만 방송하는 시점 조금 전에 재가를 했다는 이 상황이에요. 예상은 했지만 굉장히 분노스럽네요 이게. 오늘 지금 뭐 야당들 총 벌기 대회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거 시작도 안 한 거죠. 지금 현재는 사실 기자회견 형태였고요. 주말에 대규모 집회가 있을 예정이고 오늘 저녁에 보니까 초선 의원들이 또 주최하는 네. 저녁 천막. 천막에서 이제 예, 뭐 생방송도 있고. 하고 그러던데 사실 이거 사태죠 사태. 그렇죠. 근데 사실은 예고된 사태죠. 이게 이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살고 보자, 덮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밖에 없는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총선 때 사실은 이종섭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을 한 거잖아요. 지금 그것이 왜 그랬는가 지금 똑같은 연장선에서 있는 건데 이 사안은 사실은 어찌 보면 최혜병 특검이면서 예를 들어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과 다르게 윤석열 본인 특검 아닙니까? 맞죠. 부인 특검, 가족 특검이 아니라 본인 특검이기 때문에 본인이 결국은 심판을 피하겠다 하는 것이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러니까 저렇게 즉각적으로 행사한 것이고 또 국민들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고 사실은 거부권이 본인에게 행해지는 이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익의 행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사실은 탄핵 사유다 이렇게 하는 분들조차 계시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에 대해서는 논쟁점이 있긴 하죠. 다른 이유를 갖다 대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특검을 통해서 명확한 그야말로 법적 사유가 밝혀졌을 때 더 명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글쎄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사직생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직생 다음에 사실 생직사가 있거든요. 맞죠, 맞죠. 저게 이제 살고자 하다가 결국 죽는 길로 가는 거죠. 근데 총선이 끝나고 지금 22대 국회가 개원도 안 했는데 총선이라고 하는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 그리고 뭐 헌법적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에 관한 문제를 거부권 행사하는 문제.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오늘부터는 지금 우리 의원님도 똑같은 표현을 하셨는데 탄핵이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상태. 물론 이제 아직 이제 재표결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이 상황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거부권 자체가 10번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협치고 뭐고 아예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름 특검 부분뿐만 아니라 뭐 양곡관리법 같은 간호법 같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부권 행사함으로써 사상 지금 그 임기 2년 만에 모든 대통령들보다 가장 많이 거부권 행사한 또 대통령이 돼버렸습니다. 이번 총선이 총선 민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있어서 뭐 심판 또 일부 가령 협치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경우가 있었는데 심판 협치 여야가 국정을 위해서 협력할 대목들이 있죠. 여러 가지 민생과 경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어떤 경우에도 그 흐트릴 수 없는 원칙, 흔들릴 수 없는 원칙으로서의 어떤 심판 그 부분에는 저 최혜병 특검이 그 딱 그야말로 쐐기처럼 박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거부하고 사실 그 이후에 다른 국정의 진전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맞죠. 완전히 올스톱한 상태. 네. 더군다나 뭐 다음 국회도 지금보다 더 했으면 됐지 덜하지 않은 환경. 지금부터 아마 전국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사실 근데 오늘 야당들 기자회견 형식을 빌른 규탄대회 요거는 아마 국민의힘에 대한 이재명 대표도 오늘 그런 이야기 하던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이거 국민의 뜻을 거부하지 말라 이런 식의 경고를 보내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의힘이 말하자면 이게 지금 거부권 이후에 이제 전국 예상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꽤 나오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뭐 17표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출석하는 사람들 뭐 20 몇 명 정도만 출석 안 해도 사실상 통과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사실. 알 수 없죠, 네. 현재. 이제 과거 탄핵 경우에도 사실은 결과를 놓고 보면은 그게 되겠나? 야당의 숫자가 안 되는 상태에서 했을 때 예상을 훌쩍 넘는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은 민심의 압박이라는 건 그 누구도 전국적으로는 피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이것이 거리에서 국민들이 얼마나 모일지 또는 국민의힘에서의 이탈표가 얼마나 생길지 이런 등등을 디테일을 우리가 예상하기는 어려운데 궁극적인 답은 궁극적인 방향은 사실은 정해져 있는 거죠. 이렇게 가지고는 버티는 거죠. 명분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통과되던 문제 안 되던 문제인 상태로 어느 쪽도 답이 없는 상태로 지금 전국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야당들 특히 민주당 중심으로 그 중심을 정확하게 잡고 가야 된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야, 근데 25일 날 대규모 장애 집회가 있고 28일이죠. 화요일 날 마지막 21대 본회의에서 이걸 재표결 하겠다 이건데 보는 입장에서는 전의가 불타올라요. 우리 같은 일반 시민도. 네.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하지 이런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특검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윤석열한테 직접적인 위해가 안 갈 수도 있는 상태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원천봉쇄해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김건희 특검이 또 기다리고 있고. 야, 그러니까 근데 뭐 사실 김건희 특검 뭐 등등 있지만은 이 최혜병 특검 이 사안은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이길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맞죠. 왜냐하면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통상 정권이 하는 일은 그 상대편을 악마화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건 악마화가 불가능한 최혜병과 박대령과 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하고 있는 국민들과 그 해병 등등이 있기 때문에 소위 보수 대통령이 자기 기반으로서의 안보의 기반을 무너뜨린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처음부터 이길 수가 없는 사실은 운명의 시작입니다. 야,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거부권이라고 하는 강력한 권한을 행사했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을 했거든요. 윤석열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현실은 그게 역사고 정치의 본질이고 이재명 대표 한 말 있죠.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한다. 근데 국민들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가 행사해라보다 2배 이상 높은 상태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 환경이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끝나가는구나. 끝나간다고 보는 게 맞겠죠. 사실은
이게 총선 이후에 레임덕이 올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레임덕이라는 거는 사실은 정권의 통상적인 기능이 잘 안 돌아가기 시작하고 힘이 빠지는 걸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지금은 레임덕 상황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맞아. 왜냐하면 실제로 가장 힘을 쓰는 부분인 인사에 있어서 검찰에 자기가 믿고 맡겼던 거를 못 믿어서 또 때리잖아요. 네. 이게 사실상 무너진 거죠. 그 외에 최근에 직구 사태라든가 말하는 등등을 놓고 보면은 의료대란 문제도 그렇지만 정책이라는 게 작동하는 영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밉고 좋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정권 국정 운영이라는 점에서 보면은 국정 운영이 사실상 돌아가지 않는 실체 내용으로 보면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저는 많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민생에 관련된 것들이 잘 돌아가면 실제로 정치적인 부분은 웬만한 국민들은 무신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사실상 마비 상태에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 행사한 거부권은 저는 야당들한테는 어마어마한 명분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역대 대통령, 역대 정부가 사실은 보수 진보를 떠나서 가족까지 감옥에 가고 했던 그런 과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그런 정도의 위기가 부딪혔을 때 그런 선택까지를 감수하면서 대통령과 정권이 마지막에 남겼던 것은 뭐냐면 최후의 국정 운영의 여지를 남긴 겁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가족 특검, 배우자 특검 그것을 막고 본인 특검을 딱 막으면서 과거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국민들이 분노하고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했지만은 그렇게 감옥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오면 아유 그래 그렇게까지 됐으니 라고 하면서 마지막 숨통을 하나씩 틔워줬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선택의 길조차 본인이 총선 이후에 사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딱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이 그래 네가 국정운영이라도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하기 위한 마지막 그 조치를 했으니 그 부분을 그냥 잘 마무리하기 바란다라고 과거에 해왔던 그런 마음을 베풀기가 어려운 그렇죠. 상황을 네. 스스로 자초한 거죠. 그 결국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국민에 대한 태도, 그 태도가 너무 늦어서 안 되겠구나. 최근에 그 여론조사 꽃에서 한 여론조사를 보면 탄핵이 필요하다가 필요하지 않다보다 2배 이상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참 드리는 것이 조심스러운 것이 우리가 뭐 다들 이해하시겠지만은 탄핵이라는 말이 정치권에서 정치인이 말로 직접 입에 올리는 것조차가 그렇게 쉽지는 않고 그것 자체를 시비를 걸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여러 가지 정치적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갖는 조심스러움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지금 이제 총선 이후에 정말 굉장히 비상한 시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 가지 의미에서. 하나는 실제로 이 정권이 탄핵이라는 방식에 의해서 무너질지 아니면 스스로 그냥 손을 들어버릴지 아니면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방식에 의해서 이게 변동이 될지 과연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지 그다음에 실제로 과연 작동을 할지 이 모든 것이 불가측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총선 민심으로 우리가 심판을 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나라를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국가가 정말 비상한 시기에 있는 거예요. 첫째. 근데 두 번째로 그걸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민주당이 이겼다고 해서 그렇게 널널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린 이겼으니까 야당은 국회에서 심판할게요. 그렇지만 아직 시간은 3년 남았으니까 책임은 저쪽에 있고 우리는 3년 동안 이렇게 잘 비판하면서 갈게요.
라고 하기 어려운 이 3년의 간극이 사실상 야당이 그냥 국회를 주도하는 여소야대 국회의 주도자로서뿐만 아니라 사실상 무너져 있는 국정에 대한 책임감을 너네가 당장 가지고 행사해 라는 사실은 국민의 요구 앞에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점이 최근에 이제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서 민주당이 총선이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기 때문에 전열을 흐트러뜨릴 수도 없고 전열을 더 강화해야 되고 더 키워야 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국회를 잘할 뿐만 아니라 국정 전체 그 말씀 드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재명 대표께서 얘기를 하다가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그랬나요? 뭔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이거 여당인 것 같인가 하는 생각이 가끔 든다고 황우려 위원장한테 그런 얘기했죠. 그게 일리가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냥 농으로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 자체가 심판했을 뿐만 아니라 그냥 심판하면서 내부적으로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이것이 제도적으로는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참 고민스러운 상황이 실제로 있는 겁니다.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이어서 이 고민을 결국은 우리가 국민들과 함께 풀어가겠죠. 아까 말씀드린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이 나오겠죠. 이게 그냥 레임덕 상태가 갈 건지 아니면은 명료한 어떤 방식에 의해서 이것이 헌법적으로 정리가 될 건지 아니면 그야말로 개헌을 하자는 그것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민주당은 저는 가끔 우리 동료 의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총선 지나고 며칠 지나니까 정말 비상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국회에서 잘 심판하는 그런 수준을 넘는 이게 정말 책임 있게 이 사실상 무너져 있는 국정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정도의 각오로 여러 사안을 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당도 더 안정되고 강화돼야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하시고 근데 문제는 돌발 변수가 하나 생긴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이제 모신 건데 네. 국회의장 경선 그리고 탈당 사태. 근데 예상보다 훨씬 큽니다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 사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예상한 사람도 없었고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너무 이 사태가 이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추미애 전 대표가 경선에서 탈락했을 때 한 번 파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 이재명 대표의 당원 컨퍼런스 행사에서 이재명 대표도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중간에 말이 상당히 스킵되고 이제 진통을 겪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때 한 번 더 출렁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당에서는 이걸 얼마나 그 좀 심각하게 느끼시는 건가요, 지금? 뭐 심각하게 다들 느끼시겠죠. 또 편차가 있겠죠. 근데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이번 국회의장 선거를 바라보면서 다들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랐을 텐데 저 경우는 이걸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누구가 돼야 되느냐 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당원들의 중론이라고 할까? 당원 일반의 의사와 다른 경우가 됐을 때에는 그 다른 경우가 누가 되더라도 그것이 지금 말씀하셨던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구체적인 사태로 예상된 건 아니지만 상당한 파장, 뭐 충격, 출렁임, 그것이 뭐 이탈일 수도 있고 이동일 수도 있고 갈등일 수도 있고 논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나 하는 좀 막연한 우려감, 뭐 이런 것이 사실은 있었고요. 그것이 하나 있었고 아까 우리가 전반부에 했던 얘기하고 연결하면 그것이 사실은 왜 우려를 했냐면 지금 상황이 비상위기이기 때문에 맞지요. 아까 얘기했던 이런 상황이 딱 보이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오히려 힘을 모으고 단결하고 강화하고 전진 앞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총선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어서 그 대우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저는 사실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저는 사실은 이 선거 전에 두 가지를 조금 생각도 들고 우려도 했는데 뭐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까지 본 건 아니지만은 그런 막연한 우려가 있었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지금 우리가 의장 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서
지금 첫 질문하셨던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경선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추미가 돼야 된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쓴 걸 제가 봤거든요. 민심을 얹고 가야 된다. 그때 제가 뭐 썼던 글을 혹시 기억하거나 다시 보시면 제 글의 기조는 당원 주권 시대가 됐기 때문에 당원들의 흐름을 존중하는 판단을 하는 것이 그것이 순리가 됐고 뭐 굳이 종래의 순리라는 거는 선수나 고령 이런 걸 따지는 순리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 두 개의 순리가 다 맞으니 그것도 우리가 일치시키는 것도 지혜가 아니겠느냐. 근데 근본에 있어서는 그런 당원 주권의 흐름을 존중하는 것이 순리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 추 대표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다시 얘기하면 누구로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존중할 거냐. 가령 제도 언론은 지금도 뭐 당심이 어떻고 명심이 어떻고 또 무슨 심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고서 중간에 대표의 생각이 뭐 처음엔 누구인데 누구로 간 거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어떻게 대표가 예를 들어 만약에 진짜 나중에 마음이 추미애 후보 쪽으로 갔다면은 어떻게 국가 서열 2위인 의장을 놓고서 그렇게 누군가 당의 지도부가 방향을 작동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그런 프레임으로 가잖아요. 저는 그건 굉장히 잘못 보는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아주 표면 위의 프레임이고 더 큰 프레임은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었다면은 왜 사람들이 당 지도부를 포함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당원들의 흐름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이것을 존중해야 하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게 더 근본적인 큰 흐름을 보는 거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쟁점들을 사실은 제기하고 있는데요. 아마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는 이제 뭐 그런 건 아마 학자들이 정리할 문제겠지만은 학자나 뭐 이런 분들이 정치사나 정책을 정리할 문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하나의 정치적 고비를 지금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것에 아마 제목은 당원 주권 시대 개막의 맞죠. 본격화에서 있었던 초기에 국회의장 선거라는 2024년의 사건에서 생겨났던 일들 뭐 이렇게 기록되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도 사실은 정확하게 메시지가 나온 건 아니지만 흐름은 이번엔 추미애 국회의장 돼야 된다 이거였었는데 오히려 당원들보다 지지자들보다 현역 국회의원이나 당선자들이 굉장히 좀 나이브했거나 아니면 자기들의 딴 생각을 했거나 그러면서 이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니까 지금 윤석열과 싸워야 될 바로 이 중요한 시기에 소위 덜컥수가 생겨난 거죠. 이제 뼈 아픈 건데요. 지금 이 시기에 그냥 느낌으로 그냥 확 서로 뭐 눈빛만 봐도 딱 맞추면서 전체가 확 모여서 딱 그냥 전열이 갖춰지고 방향이 잡혀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결국은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또 내부에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중대한 시기에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저희가 싸워야 되는 것이 맞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사안이 돌출해서 우리가 내부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뼈 아픈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뼈 아픈 것이 불가피한 어떤 과정이라면 이걸 빨리 잘 정리하는 것이 그래서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것이 당과 정치의 과제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대안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이 사태가 터지고 나서 우리 의원님께서 이제 주말에 저희에게도 생각을 좀 물어보셨어요. 딱 그 이야기를 처음에 하실 때 제가 그랬습니다. 굿. 왜냐하면 그 똑같은 생각을 방송으로도 이야기했었거든요. 네. 그 주에 말하자면 당원들한테 일단은 10% 정도의 당원들 의사를 반영할 방법을 만들자 이런 거잖아요. 네, 10% 정확하게 이상. 그러니까 이상. 네. 근데 10%도 만만치 않아요. 생각보다는. 그럼요. 제가 10% 이상 이렇게 제가 저런 규정을 조금 엄격하게 따지는 편이라
저걸 표현을 어떻게 할까? 뭐 10 플러스, 10 플러스로 할까? 뭐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어쨌든 처음에는 이게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니까 10%룰 뭐 이렇게 했는데요. 10분의 1 이상으로 하면은 어쨌든 그것이 20이든 30이든 다 거의 포괄되는 것이기 예. 때문에 저는 그거를 일종의 미니멈 내지는 마지노선으로 생각했던 거고요. 저 제안에서의 의미는 사실은 대의원에 대해서 당원의 비중을 높여온 건 우리가 쭉 해왔잖아요. 꽤 많이 해서 당대표나 지도부나 각종 선거를 할 때는 뭐 어떤 경우에는 30%, 50%, 100%까지도 우리가 반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의원의 고유 영역에 관한 투표에는 아직 한 번도 당원 비중을 반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획을 긋는 새로운 시도가 되는 것이고 또 그래서 논쟁도 굉장히 있을 것이고 또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건 인텔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막 엄격한 거 이론 따지는 인텔리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원래 그러네 100년이 가도 논쟁 해결이 안 될 맞죠, 겁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고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라는 최소한 이런 존중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맞고 예. 그리고 막상 제가 저 제안을 하고 나니까 야, 약 올리냐? 뭔 10%냐? 무슨 100% 해야지, 50% 해야지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데 다 그거 좋은 말씀이고요. 제가 그래서 10% 이상이라고 했고 여러 가지는 나중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당원 당규 앞으로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에 10% 이상은 기본으로 한다라는 걸 정해지고 나면 시기에 따라서 또는 사안에 따라서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경선할 때 어떤 건 국민 경선, 어떤 건 참여 경선이라서 어떤 건 당원 50%, 어떤 건 당원 100%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사안별로 규정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말이 그렇죠. 예를 들어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 후보를 뽑는 선거에 당원 비중 10%를 둔다. 가령 제가 말씀하신 마지노선으로 생각보다 간단치 않습니다. 생각보다 세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171표잖아요. 10%면 17표잖아요. 근데 사실은 의원들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그렇게 쫙 당원들의 의견이 확 갈리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어요? 대부분 다 한쪽으로 쏠린다. 아니죠. 대부분 그냥 괜찮은 사람들이 나와서 경쟁하는 건데 평소에 선호대로 지금 갈라지겠죠. 추미애 의원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그렇겠죠. 그리고 그게 그냥 통상적인 경우잖아요. 의원들도 그럴 수 있고. 그런데 특정한 경우가 존재하겠죠. 어떤 시기에 정말 당원들이 8, 90% 이상 한쪽으로 확 모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를 가령 하나의 예로 든다. 그거는 어떤 특정한 정치적 시기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일 겁니다. 근데 그럴 때 면은 아까 말씀드린 10%라고 하면 표로 몇 표가 됩니까? 만약에 그 제도가 있었다면 추미애 됐죠. 그건 우리가 이제 확인을 안 해봤지만 당연히 왜냐하면 거의 90% 이상 나오는 상황이 거의 그렇게 되면은 15표, 17표가 작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통상적인 이 투표의 경우에서는 완전한 캐스팅 보트고 또 당원 일반의 의견이 이쪽으로 가는데 전혀 다른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상황이 되면 당원들의 의견이 어때 하는 각종 조사나 지표가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 자체가 일종의 신호등, 시그널 기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10%가요. 근데 이게 제가 그걸 너무 강조하지 않는 것이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으로도 이 새로운 제도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대가 심할 것이라고 보고 제가 다 확인 안 해봤지만 의원들한테는 상당히 제가 부담을 많이 지는 제안을 하는 그럴 것이라는 것 같아요. 생각이 들어서 저거 뭐야? 뭐 이런 느낌 속으로 그렇죠. 생각할 수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평소에 저를 뭐 해서 그냥 비교적 친하게 지냈다 하더라도 아유 저 가끔 뜬금없는 소리를 하네. 사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여서 부담스러운 거죠. 일각에서는 김민석 의원이 원내대표 포기하는 느낌.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그런 의미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의원들 입장에서 저 사람이 좀 비합리적인 사람이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10%라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아. 이 정도는 우리가 존중해야 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아주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결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는 겁니다. 맞죠. 예, 특별히 시작 단계에 있어서. 네. 그러니까 원내대표나 국회의장 경선뿐만 아니라 전당대회 때도 컷오프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네. 컷오프가 아마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러니까 국회의장 선거, 원내대표 선거 이거는 그냥 의원들끼리 하는 거에 10% 이상을 반영하자는 거고 또 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지도부 선거의 네. 컷오프. 그게 예를 들어 당원들한테는 인기가 있는데 본선에 올라가기도 전에 컷오프는 대부분 의원 플러스 위원장 정도 수준에서 하니까 비교적 소수에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저 사람이 인기가 있고 당원들이 선호할 것 같은데 그냥 예선에서 그냥 아웃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가령 그런 경우에까지 포함을 네. 시키자고 제가 제안한 거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당원들이 생각하는 적어도 과도한 의회의 결과 이것은 좀 막을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기에 지금 동조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저께 네, 저는 보니까 사실 제가 굉장히 다행이라고 네. 생각했어요. 제가. 민주당 당직자 출신 당선인 5명 의장 선거에 당원 의사 반영하자. 그러면서 어저께 권향엽, 제가 맞아요. 김태선, 윤종군, 이기헌, 정우로 당선인이 여기 이제 김인석 의원의 주장에 동조를 제가 하고 5분한테 다 전화해서 너무 고맙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고맙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했거든요. 고민하고 그냥 저 스스로 좀 따갑더라고요. 이게 참 부담스럽다. 근데요, 하겠는데. 이건 이런 측면도 있다고 봐요. 네. 나는 새날에 그거 한번 해볼까 싶었기도 했었는데 이 안 10% 이상 반영 안에 대해서 찬성인지 아닌지 여부를 질의할 수 있거든요. 국회의원들한테. 이제 이럴 수 있죠.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이게 근본적으로는 반영이냐 아니냐를 묻고 2차에서 그럼 몇 프로가 좋겠느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한 방에 이게 10% 이상, 10% 이상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냥 하나를 물어도 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10% 이상에 20%, 30%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겠네요. 그건 뭐 새날에서 판단하실 일이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원내대표 영역일 수도 있어요. 원내대표가 당선자들 뜻을 모아서 다 물어본 다음에 이거 추진하겠다 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문제를 어쨌든 하나의 공론화로 제기한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게 어떤 방식을 취할지는 이제 봐야 되는데 어느 트랙을 갈지는 의원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의총 같은 데서 의원들의 의견으로 이걸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지도부 최고위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일종의 이런 결국은 당헌 당규 개정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당헌 당규 개정으로 이어지기 위한 당론 절차가 현재 당헌 당규에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 일일이 다 확인을 안 했는데 거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당원 뭐 일정 수 이상의 연명에 의한 청원 방식으로 되는 것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는 만약에 이것이 당내에서 공론화가 안 되면 마지막 마지노선으로는 이것에 공감하는 당원들의 의견으로 제기되는 것까지도 마지막 가능성으로 열어놓고 있다는 공론화를 해보자고 한 것이고 근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논의와 수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지도부가 이걸 수용해서 당헌당규 개정안으로 제기를 할지 뭐 지금 말씀처럼 의총에서 논의가 될지 당장 내일 의원 워크숍이 저희가 1박 2일 있는데 여기서 뭐 또 논의를 하면 어떠냐라는 얘기가 일각에서 지도부에서 조금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는데 하여간 등등 어떤 과정과 경로를 거쳐갈지는 아직은 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당대표가 총대 매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도부 또는 지도부급에서 누군가가 총대를 매주고 요거를 추진하는 저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아까 보니까 5분 의원께서 그렇게 하셨고요. 제가 또 장경태 최고하고 통화를 했는데 장경태 최고위원께서 어디 인터뷰를 하면서 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하면서 나는 20% 정도도 돼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령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최고위에서도 아마 한번 제가 제기한 이후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 하고 논의를 한 것 같고 근데 그러면 거기서 이런 당헌당규 안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못 들었어요. 어제 제가 정청래 최고랑 방송했거든요. 정청래 최고도 찬성. 네. 이러면 그 흐름이나 분위기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댓글창에 아까 그 질문 하나 올라왔는데 당원들은 저는 뭐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기명투표 이런 안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제가 이제 많이 봤습니다. 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는 이 10% 이상안이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취지는 이런 거 아닙니까? 아마 그 기명 투표를 요번에 제기하시는 취지가 각자 의원들이 이런 투표일 때 누구누구 찍는지 누구랑 친한지 다 보자. 나 확인하고 싶다.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국회에서 최소한 법안 발의 아니. 통과시킬 때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기명으로 근데 하잖아요. 그 기명 투표는 그게 아니잖아요. 요 케이스는 네. 즉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네 뭐 반장 선거부터 포함해서 인사 투표는 비공개로 한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죠, 되어 있잖아요. 국회에서. 예. 국회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죠. 인사 투표는 우리 반장 투표부터 보여. 근데 지금 기명 투표라는 것이 국회에서의 법안 투표라든가 이러면 법안 투표는 기명 투표를 하죠. 이미 기명 투표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기명 공개를 하니까. 지금 요 케이스는 이제 인사 투표의 경우인데 저는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국회의장 선거라든가 이런 걸 빼놓고 그것만 무기명 투표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 경우에는 기명 투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현재 우리가 기명 투표가 아닌데 기명 투표를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제가 개정까지 생각했던 게 지난번에 했던 체포동의안 표결 같은 겁니다. 그게 무기명 투표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인사 투표와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봐요. 일종의 어떤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라는 정치 투표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현재 무기명 투표로 가 있는 걸 기명 투표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이런 의장 선거라든가 이런 인사 투표적 성격이 있는 거를 기명 투표로 가자고 하면은 논쟁이 너무 그렇죠. 커지고 또 다른 논란에 또 계속 아마 휩싸이는 상황. 결론이 우리가 지금 이걸 정리하는 시기에 안 될 가능성이 높아서 네. 원 취지를 살리는 방식으로 저는 토론을 하되 현실적으로는 이런 제가 제기했던 방식이 더 현실적인 해결책 아니겠나 역시. 이렇게 봅니다. 근데요, 이게 또 역사의 작용 반작용 때문에 추미애 전 대표의 국회의장 경선 탈락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연임론은 더 공고해지는 느낌이에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결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저는 뭐 그거는 꼭 연결돼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처음부터 뭐 이런 상황과 상관없이 저는 뭐 연임이 불가피하다고 봤던 입장이고 또 이런 것과 상관없이 또 전체적으로 그런 리더십이라는 측면에서 연임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더 연임을 해야 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연임을 해야 된다고 그전에 생각을 안 했다가 바꾸는 숫자가 많을까?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원래 높았어요, 연임이. 그러니까 그래서 예. 이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연임이 뭐 돼야 된다? 그거는 별로 아닐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지금 원 구성이 이제 시작됐어요, 협상이. 전망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국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어본 이번에는 입장에서 큰 틀에 있어서 결국 협상이라는 게 논리는 그럴싸해도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힘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신 힘의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큰 틀에서 여소야대 구조를 반영하는 결과로 될 것이다. 뭐 대표적으로 법사위 운영이 결국 저는 민주당 몫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지지부진하게 끄는 거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논의하다가 안 되면 국회법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6월 중 남아있는 문제는 아마도 좀 야박할 수 있지만은 국민의힘이 그 상태를 수용하면서 할 거냐 아니면 이거 안 되면 우리 안 해. 너네 알아서 다 해. 라고 해서 그냥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안 한다. 우리 말이 맞기 때문에. 라는 식으로 가서 우리는 그냥 의석비대로 나누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전에 그랬던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느냐 아니냐만 마지막 선택의 차이로 남을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그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재밌는 게요. 작용 반작용이 추미애 탈락이 이재명 대표 연임을 공고히 하는 명분으로 작동하듯이 이번 파동이 우원식 의장 후보를 더 선명하게 만들어 놓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원구성 시간 많이 안 줄 거야. 빨리 끝낼 거야.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로 갈 거야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세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참. 그러니까 법사위 운영위가 그동안 방탄 역할을 했다. 여당목 관례 아니다 하면서 못을 딱 박는 상황이 왔어요. 결론은 어려움을 저희가 또 예상 못했던 것이 생겼는데 이걸 풀어가야죠. 네. 참. 근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생겼던 어떤 그 파장 충격이 우리 간에 어떤 대안을 내놓는다고 해서 바로 다 가시거나 아물거나 할 것인가? 저는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안을 찾고 또 이거를 뭉쳐가고 또 키워가고 하는 걸 하는 거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반에서 중간도 못하던 학생이 1등을 한 거예요. 처음으로. 근데 그날이 자기 생일이었어. 부모가 칭찬도 안 해주고 생일도 안 챙겨줬어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당원들이 느끼는 느낌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마음을 달랜다는 것은 시간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마음과 기대 그리고 저 사람은 당연히 그럴 거야 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만들어낸 그런 흐름에서의 결과에 대한 그것의 의외성이 주는 충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도 여러 뭐 이런저런 제안도 했지만은 이런 어떤 제안 하나 어떤 해법 하나 그런 것으로 다 정리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당연히 더 근본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과정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이 잘해야 돼요. 잘해서 추미애를 있게 만들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있는 거지. 의원들에게도 새 의장뿐만 아니라 의원들 전체에게도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저는 그럴 거라고. 어쨌건 지금 말씀하신 것이 구호나 주장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확립되기를 바랍니다. 예, 최소 그래야죠. 10% 이상이 이거는 누군가가 좀 정치적 그 레벨이 있는 분이 책임지고 저는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저는 그냥 제 느낌으로는 고민을 좀 해서 제기한 건데 다행히 이렇게 흐름이 이것도 아마 논란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결국은 진행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반드시 관철해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 그럼요. 있습니다. 그 집단지성이 놀라운 거는 결론적으로 방법을 찾고 거기에 계속 추진을 하거든요. 그래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 중심 정당이 시작된 그 전환점 바로 이번 사태였다 이렇게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저는 흔히 얘기하는 이 무슨 뭐 친명, 비명 뭐 이런 걸 뛰어넘어서 우리 정당사에 어떻게 보면은 큰 틀에서의 당원 주권 노선 또는 당원 주권의 흐름, 당원 주권파 뭐 이런 새로운 흐름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가기 시작하는 새로운 기준점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야 시점마다 아이디어가 참 좋으세요 보면은. 뭐. 근데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한테는 별로 좋은 평가가 안 나올 것 같은 아주 위험한 상태에 우리 김민석 의원과 함께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가족분들께 걱정해 주신 가족분들께 한 말씀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선거 좀 지났지만은 다 도와주셔서 이렇게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다행히 제가 평소에 관심 갖고 있었던 당원 주권 문제에 대해서 또 한번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비상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뭐 당원 여러분이나 또 지지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 다 힘을 보태주시고 저를 포함해서 의원들이나 당도 더 비상한 각오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뭐 거기에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비상한 시기가 펼쳐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민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